네, 답답한 정치권 좀 속 시원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예, 경희대 이진건 개건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프닝하면서 김무성 문재인 두 대표의 메르스 관련 발언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메르스가 사실 이 국가 위기 사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온 국민이 지금 사실 공포에 떨고 있는데 이때 정치권이 뭐 다른 건 다 떠나서 뭐 나중에 책임 물을 땐 나중에 묻더라도 우선 이 메르스 이거 대응하는 데는 좀 손을 잡아야 되지 않아요? 근데 뭐 다른 얘기를 서로 하고 있어서 좀 답답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권에 대해서 그동안에 국민들이 계속 불신을 표해왔던 이유가 이번에도 정치권의 대응을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국민이 괜히 정치인들 또 정치권을 불신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 메르스 확산이 굉장히 뭐 가속화 되는 이런 분위기. 국민들은 저도 지금 지하철 타고 다닙니다만 지하철 안에 불안해서 말이죠. 글쎄 말이에요. 예, 이런 상황이니까 국민들이 이런 불안을 해소하는 데서는 당연히 정부가 뭐 주도해야 되겠지만은 정치권도 힘을 모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김무성 대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이럴 때는 메르스 거기부터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그걸 이제 정쟁 자제하자. 자제하자 이랬는데 뭐 문재인 대표가 저런 것도 그렇고. 뭐 야당은 또 그렇다 치고 여당 내에서도 공격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식이 되니까 정말 정치권이 저래서 되는지 저러니까 말이죠. 정치권이 저러니까 정부도 긴장을 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예, 저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이 사태의 책임은 이 전체적인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한테 책임이 있다 봅니다. 2003년도에 사스가 했을 때 그 중국에서는 많은 사람이 숨졌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고건 총리는 행정이 달인답게 인천공항공사로 들어온 사람 전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초기 대응에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당 의원들도 인정하듯이 지금 세월호의 재판이다 할 정도로 초기 대응에 완전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불안해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도 정부 여당이 함께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컨트롤 타워를 가지고서 대처해 나가는데 그것에 대한 함께 하는 대응조차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누구를 위한 정부냐, 무엇을 하는 정부냐 이게 대해서 저는 대통령이 절대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입장이 다르시네요. 그런데 물론 이제 정부가 지금 제대로 대응 못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은 초기 대응에 있어서 정부가 실패했죠. 네. 그리고 이번 정부의 대응이 어쩐지 굼떠 보이고 특히 개인을 지적해서는 좀 미안하긴 합니다만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분은 복지 전문가 아닙니까? 보건 전문가가 아니거든. 그렇죠. 근데 이분이 나서가지고 장관이니까 나서서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대책도 발표하고 하는 건 좋은데 전문가가 아닌데 이분이 나와서 마스크 쓸 필요 없다 했다가 자기는 또 마스크 쓰고 나가고 뭐 공기 전염 우려가 없다 했다가 이런 식이 되니까 국민들이 과연 저분이 말하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것도 국민은 믿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계속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하는 것조차도 그 과장이 누가 나와서 발표하대요. 그것도 못 믿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부의 발표를 국민이 믿으면 민심은 안정이 되는데 지금 민심이 이렇게 불안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정부의 발표를 못 믿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는 지금 지적하신 게 옳은데 이렇게 국가적인 재난이 있을 때 당연히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을 총책임자는 대통령은 맞지만은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당신이 책임져야지 이렇게 하고 있을 그런 계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정부는 당연히 정부도 또 정치권도 그중에서 야당도 당연히 여기서는 팔 걷어붙이고 같이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 자체가 국민들에게 어떤 그래도 안도감을 주는데 지금 그게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네. 예. 그래 뭐 한 말씀 하실래요? 아니요. 인정했잖아요. 그래요. 예, 뭐 우리 이 담담 타타만은 서로 인정할 거 인정하고 예, 합의할 거 합의하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메르스 사태 때문에 사실은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이 조금 사그라든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해결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이상한 형태로 이게 막 좀 번져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 문제 조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어제 정의화 국회의장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데 대해서 조금 더 냉각기를 갖고 숙려 기간을 드리고 싶다. 대통령 그래서 이 정부 이송을 조금 늦추겠다. 대통령 이제 외유 갔다 온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시간을 좀 벌어줬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일각에서는 정부 이송하기 전에 적어도 이 강제성 있냐 없냐 갖고서 서로 180도 다른 해석을 하고 있으니 여야가 다시 머리 맞대고 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어떤 합의 또는 뭐 개정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냐 또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 희망 섞인 기대가 여권 쪽에서도 나오는데 이 방법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이 강제성 여부를 갖다 정부에서도 물어봤지 않습니까? 국회에다가 물어봤어요. 물어보고 했지만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강제성 있냐 없냐 하다가 아예 그거 상관없이 어쨌든 거부권을 시사하고 이랬는데 네. 저는 지금 강제성 여부가 사실 별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춘석 이 새정치연합 수석 부대표도 이야기했듯이 그것이야말로 의무 규정이지 실제로 강제 이행 방법이 없어요, 그게. 그래서 그러자면 뭐냐면 사실상 강제권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거는 야당도 인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시행령이 이 원법안에 대해서 너무 무리하거나 그 취지에 어긋났을 때 거기에서 국회에서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사실상은 이 권고죠.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번에 국회법 개정이 지금까지 이전에 있었던 공고를 좀 요구 정도 수준으로 강한 공고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 이건 강제성 없다라고 여야가 공식적으로 좀 확인을 해놓으면 또는 공식적으로 해석을 하면 대통령이 그걸 가지고서 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우리 국회가 여야가 바로 그런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풀어나가야 된다. 그러려면 그냥 이춘석 수석 부대표의 그런 해석이 아니라 지금 이종걸 원내대표는 어쨌든 강제성이 있다고 그동안 주장을 했으니까 이를테면은 좀 이 대표성이 있는 두 당의 원내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생각한다. 다소 이견이 있었던 것은 뭐 서로가 오해가 있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정리를 해주면 근데 그것이 강제성 없는 걸로 정리가 되면 그러면 이 문제는 어쨌든 좀 해소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순수 법적인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들이 법적인 해석은 어떨지 모르지만은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면 근데 사실은 정치 행위거든. 그래서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면 지금 김 대표 말씀하시는 그것도 맞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것조차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강제성이란 게 뭡니까? 여기 강제성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그 법에 내포돼야 되거든. 근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번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통고하고 통고하면 정부에서는 이것 처리 계획과 또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 이번에는 뭡니까? 수정 변경 요구를 하면 그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 그러니까 사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나중에 국회 측에서 이건 우리가 강제 조항이다. 근데 당신은 왜 안 했냐고 정부를 압박을 해 들어갔을 때는 정부가 어차피 그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법부의 판단을, 그러면 대법원의 판단을 받든 아니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든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거든. 그 정부가 지금 그것을 저는 굳이 거부권 행사라는 이런 복잡한 방식을 택함으로써 오히려 여당이 지금 지도부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고 이러는 것보다는 대통령도 이참에 여당의 지도부에 좀 여유를 주는 것이 그것이 서로가 정부도 살고 여당도 사는 상생의 그런 방식이 아닌가. 이게 강제성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번에 개정안 부분이 강제성이 있다고 해석을 하면 지금 새정치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의
그 입장이 그거거든요. 강제성이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정치연합의 다수 의원들도 이게 강제성이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강제성이 있는 거라고 하면 입법부가 행정입법의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부에 강제적으로 강제하는 꼴이 되니까 이게 이제 위헌 논란이 생기면서 거부권 얘기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이 법을 뭐 다시 따질 일은 아니고 아까 지금 김능구 대표도 그 되게 동의하신 것 같은데 이게 정치행위니까 여야의 이 법안을 합의한 원내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대통령의 요청도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그 강제성 문제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간명하게 딱 하면 그러면 이 문제를 갖고 청와대가 뭐 거부권 얘기니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게 잘 정리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굳이 그거를 할 필요 없다고 넘어가고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면 된다. 왜 그러냐면요. 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만 되면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예. 다만 야당 그 원내 대표가 그렇게 공식적으로 하겠느냐? 말을 해버리면. 야당을 돌아가면 그다음 이제 야당 대표 원내 대표가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이종걸 그 원내 대표의 그 스타일을 보거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분이 공개적으로 공공연히 여당 원내 대표하고 만나서 이거 강제성 없습니다 이렇게 선언하지는 않을 거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왜냐하면은. 예. 원내대표와 원내 수석부 대표는 한 몸입니다. 늘 같이 있고 상의하고 모든 결정 사항에서 함께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종걸 원내대표가 강제성이 있다 하는 말하고 그다음에 이천수 원내 수석부 대표가 강제성은 있으나 이것은 의무 규정이고 실제 강제 이행 방법이 수단이 없다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갖다가 원내대표가 지금 현재 여야 협상 과정에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원내 수석부 대표 이야기를 하면서 여당에 여지를 준 거죠. 근데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본질은 사실은 이게 강제성 있냐 위헌 소지 있냐가 아니라 사실은 청와대에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지금 비박 지도부가 있는 집권 여당 새누리당의 지도부를 흔들려는데 저는 이 본질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네. 사실은 이거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강제성이 있다는 것을 그 법 자체가 입증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입법부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스러울 거란 말입니다. 뭐냐면 입법부가 행정부의 이 권한, 행정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까지 끝없이 간섭하려고 드느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입법부 우위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법을 일부러 만들면서 정부를 압박하려 하느냐. 이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거거든요. 거기다가 여당까지 여기 같이 합세를 해. 이래서 기분이 안 좋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뭐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이유가 이것은 정말 거부권을 행사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그 법 자체를 해석하기보다는 입법부 특히 거기 여당 지도부까지 같이 해서 정부 행정부에도 이리 압박을 한다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풀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푸는 방법 중에 가장 간명한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서 국회에서 다시 제외하지 않고 무산시키는 방법부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간명하고 또 정치인답게 정치적인 방식으로 푸는 방법은 여야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걱정하는 부분이 걱정 안 해도 됩니다라고 정리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 말씀이에요. 그 동의하시는데 왜 자꾸 아니 동의는 하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할 거냐는 말씀을 하신 거고 야당이 그렇게까지 안 들어줄 거다 이러는데 저는 가능하다 보고 이미 그 가능함을 이준석 원내 수석 부대표를 통해서 난 이야기했다고. 알겠습니다. 자 이중훈 교수가 지금 이제 하여튼 국회법 개정은 그것대로 어떻게 되든 그 본질은 지금 이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못마땅한 것 때문에 생긴 일이다. 지금 이런 취지죠? 아니 그거는 김 대표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볼 때는 그게 이 국회 그러니까 여야를 합친 이 입법부가 행정부의 행정권에 대해서 그렇게 그래서 정치권 전반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흔쾌한 기분이 아닌데 거기에 여당 지도부까지 이렇게 가세해서 이렇게 돼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여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뭐 무슨 당분간
점점 심화되고 오히려 격화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른바 친박 측의 태도를 보면 그렇게 이 지도부에 대한 압박을 하는 그 기세를 보면 네. 이 자칫하다 그런 식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근데 문제는요, 박 대통령이나 친박이 정말 대통령의 그 의중을 읽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거는 말하자면 공멸의 길로 나가는 그런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때는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어쨌건 여당에 있어도 상징적이지만은 최고 지도자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여지를 안 주면요, 지도부가 지금 자칫하다 지도부 붕괴될 수도 있단 말이죠. 대통령이 끝까지 고집을 하면 그렇게 됐을 경우 누구한테 이익이 됩니까? 그 점에서 친박이 지도부의 힘을 꺾을 수는 있지만은 유승민 책임론은 지금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저는 생각 그런 말씀이죠. 예. 근데 그 여의도에는 이전에 그 김무성 당대표가 됐을 때부터 무서운 이야기가 있었어요. 3개월은 못 갈 것이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네. 왜냐하면 총선을 앞두고 공천권을 가진 당대표가 비박일 때 친박이 가진 공포감은 이전 선거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다가 원내대표도 지금 비박인 유승민 원내대표가 했을 때 과연 내년 총선을 갖다가 어떻게 치를 것이냐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저는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아마 청와대와 그 여당 지도부 간의 그 갈등과 균열은 필연적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일찍 나타났던 거죠. 네.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는 굉장히 지금 곤욕한 상황에 지금 처하게 됐습니다. 진실 공방전까지 가가지고 거짓말을 했다. 네.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의원총회에. 그래서 완전히 거짓말쟁이가 돼버리고 자기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속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부분의 대목에서는 노코멘트를 하고 있지만 네. 저는 상당히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 위기를 지금 이 순간에 가장 느끼는 사람은 유승민 원내대표라고 보는데 이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아까 정리했지만 그 강제성이라든지 위헌 소지라든지 이 부분이 정치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큰일 날 사람으로 돼 있는 거죠. 자, 김동관 대표. 그런 어떤 권력 구조 속에서 이 문제를 본다면 친박계의 그 목표가 유승민 원내대표가 아니라 김무성 대표가 된다는 뜻 아닌가요? 김무성 대표는 지금 이제 로키를 아주 낮은 자세로 청와대와 한 몸이다. 우리의 지도자다. 네. 저는 그 김무성 당 대표는 좀 더 이렇게 그 고수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권이라든지 당 대표는 절대로 이 현재 권력과 쉽사리 부딪혀서는 안 된다. 이런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죠. 두 분 다 이 사태의 이면에 이 친박계와 비박계 간에 또 대통령과 이 비박계 간에 이 차기를 둘러싼 또는 차기를 염두에 둔 권력투쟁이 개재돼 있어서 뭐 쉽게 풀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네요. 당장은 총선이죠. 총선에 사실 저분들이 정치인들 특히 의원들이 가장 관심 갖는 건 차기 대통령 누가 되는 거 이전에 자기 이 공천권을 따느냐 못 따느냐, 공천을 받느냐 못 받느냐, 국회의원이 다시 되느냐 못 되느냐 이거거든요. 당분간 그래서 여권의 내용은 계속된다 이렇게 일단 두 분이 그렇게 분석하시는 걸로 정리해 놓고요. 새정치연합도 뭐 상황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워크숍은 이제 통합하고 혁신하기 위해서 갔는데 뭐 별로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평이 다수인 것 같아요. 김동관 대표가 좀 정리해서 평하신다면. 그 김상곤 그 혁신위원장이 그 많은 비박계 뭐 자치단체장까지 다 만나고 의견을 수렴하고 그랬다면은 저는 그 속에서 이 워크숍 자체에서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특히 의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한테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너무나 미흡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상당히 내년 총선 플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평가도 하고 앞으로 계획도 이야기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다 별무소득이 돼버린 거죠. 그냥 정말 뭐라 그럽니까? 서먹서먹한 사람들 분위기 만들기 위한 MT 같은.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쇼냐 뭐 이런 얘기도 그 참석한 의원 입에서 나왔다는 거고요. 또 박지원 의원은 이게 뭐 의원들을 한 방에 몰아넣고 이게 뭐 하자는 거냐, 100분 토론 준비하자는 거냐, 뭐 이런 좀 격한 반응도 보였다는 겁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애초에 무슨 혁신을 위한 그런 NT가 아니고요. 예? 이게 제가 볼 때는 문 대표 체제에서 네. 이참에 그냥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예?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혁신위원회도 만들고 뭐도 했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 지도부로 인정을 해주고 이제는 여기서 그냥 단합하는 이런 식으로 기획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혁신 워크숍인데요. 그 내부적으로는 왜냐하면 그래놓고 이제 거기서 혁신 이야기보다는 단합에 더 중점을 뒀으니까 그 박지원 의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다음에 혁신을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혁신을 정말로 한다면 이제까지 혁신안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 정말로 혁신을 할 그런 각오였다면 김상문 위원장이 지금 가서 여러 사람 만나가지고 저렇게 하고 이럴 단계가 아니거든요. 정말 자기들이 요번에 뭐 밀실에 넣고, 밀실은 아니지, 넣고 자물쇠 잠그고 뭐 휴대폰 다 뺏고 했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김상문 혁신위원장이야말로 별도로 가서 정말로 외부하고 단절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단 얘기예요. 그러면 문 대표 체제를 굳혀주는 그런 그 행사에 그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내가 왜 가봤더니 그런 행사인데 내가 왜 여기 껴서 당신 정당화시켜주냐 하는 이런 감정이 있을 수 저는 있다는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그 일본에서 보면 각해무사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그 각해무사 이게 실제로 어떤 이 주군이 아닌 사람, 대장이 아닌 사람이 대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각해무사 일부러 연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오히려 저는 문재인 대표가 당당하게 혁신위원장을 처음부터 본인이 했어야 됐다 봅니다. 그 점에서 네. 지금 그 대목을 안철수 의원이 그냥 직설적으로 한번 짚었어요. 아니 혁신 책임은 대표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혁신위원장 제안을 받고 거절한 데 대한 설명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정치력이 상당히 올라갔다. 안철수 의원이 정확하게 지적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자기 이 당 의원들을 모시고 네. 본인이 뭘 잘못했고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겠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새정치연합은 이 의원들이 정말 창조적 파괴를 두려워해서 안 됩니다. 네. 끝까지 가는 그런 토론, 서로 공방전, 이 속에서 같이 이뤄갈 수 있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정말 이 그냥 단합된 모습을 가려고 하면은 절대로 이 당은 통합되기 예.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안철수 의원, 김한길 의원, 박주선 의원, 뭐 조경태 의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워크숍에 안 갔다는 건데요. 뭐 다 중진 의원들이고 또 대권 주자입니다. 워크숍이 이럴 줄 알고 안 갔다고 봐야 되나요? 들러리 서기 싫다는 거죠. 들러리 그래가지고 서기 왜 내가 싫다. 들러리 서 이거 아까 저 김 대표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문 대표가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당을 완전히 180도 바꿀 그런 각오가 돼 있었다면 애초에 무슨 비대위를 구성하고 자기는 빠지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비대위원장이 돼서 정말 그 혁신다운 혁신을 이뤄내든지 그거 안 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나는 건드리지 말고 그거 해봐 이런 식이 되면 누가 그 들러리 쓰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말씀이 예를 들면 친노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전에 이 한나라당에서 네. 친박 친이도 그 당시 보면은 뭐 친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개파는 존재하지 않는데 자기 당 알겠습니다. 사람들도 다 웃고 그랬잖아요. 그런 발언을 또 이렇게 반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친박의 가장 문제, 패권주의라고 하는 문제에서 드러난 것들이 뭐냐면 비선 라인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된다. 아하. 이런 거였거든요. 오히려 지금 이런 워크숍 때는 그 비선 라인에서 의사결정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정말 우리가 잘못했다. 토론했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그런 모습이 안 보이니까 국민들도 알겠습니다. 예.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제가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두 분이 이렇게 우리 정치권, 여야를 쫙 해부를 해주시니까 왜 정치권이 이렇게 답답해 보이는지가 좀 이해가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